1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세 개 부처 장관을 바꿨습니다.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게 눈길을 끄는데요. 후임으로 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아침 후임 발표에 앞서 사의를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진 박 장관, 이제는 전 장관이라 불러야 되나요? 곧 재보궐선거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자, 박 관장, 박영선 전 장관의 행보가 정해지면서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사실상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 의사 밝히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은 박영선, 우상호 2파전으로 진행될 게 확실시됩니다. 네. 그러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단일화 관련 속보도 또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경선 제안을 가치 없다 평가한 데 대해서 왜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아니라 나와 싸우려 드는지 모르겠다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네, 단일화 논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군요. 자, 류 반장, 잠시 후에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죠? 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입니다.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사를 통해서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류 반장이 오늘 밤에 좀 봐야 되겠네요.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 중기부, 문체부 등 세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세 차례 개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무위원 절반이 바뀌었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함께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개각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오늘 개각이 발표됐습니다. 개각 자체야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하지만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요. 이 강 장관은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지난해 7월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때도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강 장관만이 원년 멤버 중 유일하게 5년 임기를 함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정치권에선 오경화, 성 이니셜을 딴 K5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자, 문득 이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선배님들에게도 자유가 있기를 최장수 아무나 하진 않아요. 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새 장관이 나눈 대화입니다. 국토부 장관 교체 발표가 난 뒤에 선배들께도 자유가 있기를 하고 농을 건네는 장면이죠. 김현미 전 장관 교체 후에 최장수 장관 자리를 지키던 강경화 장관에게도 이를테면 자유가 찾아온 셈입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장관 그 누구보다도 장관인 제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 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은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긴 임기만큼이나 부침도 많았습니다. 현 정부 원년 멤버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챙겼지만요. We reaffirmed that our goal is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종종 민감한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그림자 장관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청와대 안보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었죠. 또 외교관 성추행 의혹으로 뉴질랜드 총지가 직접 문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논란도 뼈아팠습니다. 배우자분이 해외 출국 여행이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제가 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청와대는 강경화 장관 교체 배경에 대해 3년 이상 재임하며 장기 부임했고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주요국 행정부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외교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교 전환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채우게 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한 3년 2개월간 자타공인 대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북 특사로 직접 북한에 가 김정은 총비서를 만난 뒤 곧장 미국으로 날아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자, 방금 이 발언은 백악관 앞에서 직접 한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 사의 표명하고 항의 권칠승 의원 들어가고 이런 평가해 주신다면 개각 평가해 주신다면 개각 평가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 위한 사의 표명으로다가 행해진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입니다.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네, 이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박 전 장관의 교체를 두고 M1 류정화 반장이 마음을 좀 졸였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발제에서 이르면 내일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최대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이 났고 보궐선거에 출마할 박영선 장관도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 형까지 언급을 하면서 예측을 했었는데 정작 어제 박 전 장관은요. 했다고 보도에 나니까 마음이 저는 여기 중소기업인들에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을 많이 쏟아서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박 전 장관이 하루 새 마음이 바뀌었을 리는 없고 청와대 발표 때까진 내 입으로 말 못한다 이런 의미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응답을 받았고 류 반장의 예언도 적중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의 자리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죠. 권칠승 의원이 채울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병에서 재선을 했고 민주당에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겠죠. 또 이제 마무리까지 좀 책임감 있고 하라. 글쎄요, 전반적으로 이게 중소기업 정책 관한 거, 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깜짝 인사입니다. 박영우 문체부 장관 자리엔 또 다른 민주당 현역 황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왜 깜짝 인사냐? 이 황 의원은 정계 입문 전이든 후든 문화체육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화관광체육하면 소통입니다. 공감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국민 간, 또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논란 당시에 공익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또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에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뭔가 의도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개했던 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오늘 황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가 올린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겁니다.
자, 황희 후보자와 권칠승 후보자는 모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또 지금은 없어진 친문계 친목 모임인 부엉이 모임 멤버기도 하죠. 자, 여기에는 지난해 말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황희 후보자는 현재 운영 중인 당내 최대 친문 모임 민주주의 4.0의 이사진을 맡고 있는데요. 국정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임기 말 국정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으로 복귀, 친문 현역 황희, 권칠승 발탁.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세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죠. 그중에 이제 외교부 장관 쪽은 사실 좀 예상 바뀌었어요. 많이들 예상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제 새로 출범하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사실 이제 다른 인사는 낮지만 다른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후임자가 청문회 거쳐서 임명될 때까지는 장관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입니다. 오늘 아예 사표까지 수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 20분 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박 장관은 공직자 신분을 벗고 이제 전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죠.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 사의에 대한 재가가 낮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임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향후 행보는 제가 잠시 뒤에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박영선 장관만 저희가 이제 전 장관으로 부르면 되겠네요. 그 신발장 오늘 개각을 통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뭐 이른바 원년 멤버는 다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로써 문 대통령의 이 잔여 임기를 함께할 내각 개편 작업도 거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개각을 통해서 6개 부처 장관을 바꿨고 이어서 오늘 3개 부처 추가 개각으로 한 달 새 국무위원 절반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특히 뭐 저도 소개를 했지만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여를 이끌어왔던 강경화 장관은 그 자리를 정용 전 실장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인사로 풀이가 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 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과 비서관 인사도 단행을 했는데요. 특히 외교안보 라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현재 정의원 후보자가 맡고 있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차장 2차장 자리에는 김영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했는데요. 김영진 신임 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핵심 그 보직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출신인데요.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과 교류를 좀 했었다고 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바이든 행정부와도 인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한 달에 걸친 큰 폭의 개각은 역시 이제 임기 말에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끝날 거가 아니다, 뭐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이제 3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산자부라든지 뭐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개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또 정세균 총리 부분이 있잖아요. 정세균 총리의 이제 대권 도전 가능성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총리 교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 반장이 방심하지 말고 인사 취재를 좀 해야 돼요. 인사 취재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취재를 해야 돼요. 또 예측하면 신토토인데 그렇죠. 뉴스트라다무스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네, 아주 든든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같이 취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든든한데 단정만 하지 마요. 그냥 예측이라는 것만 명확히 밝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발제해 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발표에서 또 눈에 띄는 게요. 조 반장, 현역 의원 비중이 높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권칠승 민주당 의원, 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희 의원은 모두 20대 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한 재선 의원들입니다. 지난 개각에 포함이 됐었죠. 오늘 청문회를 연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현역입니다. 이들을 다 포함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40%
7명가량이 현재 의원 입각으로 채워지는 셈입니다.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해철 장관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3철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핵심 친문인데요. 황희 후보자, 권칠승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당의 친문 모임으로 알려진 그 부엉이 모임 민주주의 4.0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소위 친문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후보가 그렇게도 없었습니까? 외교장관 후보자는 조 바이든 시대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소기업, 상공인,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딴판인 분입니다. 오로지 민주당 의원의 입각뿐입니다. 네, 정의당 역시 부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곤란하다. 또 개각이 특정 인사의 보궐선거 출마형으로 비춰지는 건 유감이라면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여성 장관 비율이 크게 낮아진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박영선,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습니다. 30%에 근접했던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부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면 곤란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새로 지명된 이제 세 개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곧 열릴 거고, 어제도 이제 류 반장이 발제했지만 이미 청문 전국이 열렸잖아요. 어제 이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또 한정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다는 거죠, 박 반장? 네, 여야 합의예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오후에 열린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췄고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서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이후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공수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경전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은 어떻게 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지가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됐고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보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 공수처가 이제 드디어 출범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저도 아까 잠깐 봤거든요. 다는 못 보고. 근데 신 반장. 그 야당에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보통 청문회라고 하면 야당이 파상 봉쇄를 이제 쏟아내고 여당이 오가고. 방어막 치고 고성 오가고 산회하고 경회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보통의 풍경인데 그렇죠. 오늘은 조금 이례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주사로 나선 김성원 의원이 모두 바로 시작부터 도덕성이나 정책적인 검증 등을 하면서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칭찬을 한 건데요.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갑자기 또 소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한정혜 후보자랑 비교해가지고 박범계 후보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누가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정혜 후보자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아니 왜 환경부 장관이냐.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갔으면 저 박수까지 쳐주려고 그랬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옆에서 누가 막 계속 웃네요. 그렇죠? 뭐 박범계 장관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박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오늘 그 네. 법사위에서 네. 공수처장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면서 네. 그 후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 이제 그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또 네. 고성이 좀 공방이 있었어요. 오가는 상황이 거기선 있습니다. 공방이 또 오거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는 좀 치열하겠네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인데요. 유 반장,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백신이 생산되는 전 과정, 품질 검사 과정까지 직접 살펴봤는데요. 또 추가 백신 계약을 추진 중인 노바백스사의 대표와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이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 아침에 500번째 코로나 상황 보고서를 받아봤다면서 많은 나라가 봉쇄와 긴급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기적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달이면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봄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도 했고 오늘 이제 추가 개각도 했으니까 임기 말에 국정 동력을 잡기 위한 아마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청와대 움직임 신반장이 잘 체크해 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개 부처 개각, 외교 정의용, 문체 황희, 중기 권칠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성대모사도 하고 그 연극했던 경험을 그냥 유감 없이 발휘를 하더라고요. 언제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연극을 했는데요. 연극계로 아예 좀 나가볼까. 그 정도까지 생각했었어요? 생각만 제가 혼자 했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렇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 했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제 정치부 회의에 공식 스포츠 담당은 신혜원 반장이죠. 역시 이제 선수들도 다 잘 알고 있고 또 이론도 꿰고 있죠. 게다가 경기 결과 예측까지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신토토겠습니까? 신토토. 그렇죠? 네. 자, 신혜원 반장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상 이제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박주민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파전으로 벌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메시와 호날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지율 격차가 좀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이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또 민주당 내에서 있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정평가회를 열었다는 거죠? 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제도약을 위한 약속 이런 제목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이 주먹 인사도 하고 나란히 이제 앉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10년 전 2011년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나 전 의원은 누가 나가도 힘든 선거였다. 홍준표 당시 대표가 간곡히 부탁하면서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을 겨냥한 거죠. 오 전 시장은 부당한 부담과 자책감이 컸다면서 더 큰 책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예 직접 만나서 신경전을 벌인 그런 모양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들이 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공세를 좀 이제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고 오늘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다른 후보들도 다 나왔죠, 신반장. 네, 이종구,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김근식, 조은희, 박준희 등 다른 예비 후보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발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출마를 앞둔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짧은 평가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실패한 이 정권의 장관을 했던 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제주지사도 오늘 참석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의당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정의당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조 반장, 재보궐선거 관련한 입장도 내놓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거대 여당과 합치는 일은 없을 거다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도 전혀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 저희들의 꿈으로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정의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어떤 후보를 앉혀놔도 정책 토론회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열린민주당과 달리 일단 정의당에서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일단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범 여권이 아니고 진보 야당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입장을 내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정의당이 계속 밝혀왔던 목표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내겠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입법과 민생을 강조하면서 이런 각오를 내걸었습니다.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 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정의당은 신보수 정당이라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하더라도요. 만약 읍소하는 전략을 택했다면 조용히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했고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김종철 대표는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다.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 정부와 국회가 제도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정치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도 제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지만 여야가 오늘까지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문 대통령 사면 관련 뭐 그런 논란이죠. 유 반장. 네, 발단은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 이런 이 저주의 발언을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 내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네. 다 오늘 발언들이네요. 네. 그죠? 네. 또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 공업용 미싱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선물로 보낸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뭐 공방이 오간 와중에 나온 말이지만 좀 표현이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공업용 미싱 관련 논란은 20년 전 정치권에서도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이제 그때 법조 출입하고 있어서 이 사건도 잘 기억나는데 그게 1998년인가 그렇죠, 조 반장? 예, 맞습니다. 1998년 뭐 중요한 해죠. 지방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업용 미싱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소가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고 김대중 대통령도 하늘에서 노할 일이라면서 대통령께 고언했다고 야당 원내대표 입을 꿰매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주 원내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과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모든 일에 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말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자, 그리고요, 박 반장, 아까 이제 설명은 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제안했던 이제 경선 개방, 그러니까 일종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일부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선을 걷잖아요. 오늘도 오가는 공방을 보니까요, 단일화 논의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장은. 그렇죠? 네. 그래 보입니다. 일단 어제랑 좀 또 달라진 부분이요. 단일화 제안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개별 후보의 눈높이보다 국민의 눈높이만 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요. 안 대표가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뭐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싸우냐라면서 각 당의 입장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에 집중하면서 당 소속 후보들의 집중도를 높이려는 전략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재보궐 관련 얘기는 앞으로도 뭐 저희가 계속해야 되니까요. 일단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표 낸 박영선 출마 임박, 야권 3파전 속 단일화는 험난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전국의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일부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 총장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파장이 어디로 갈지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별의 순간을 맞고 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과 대선 가상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차기 대선 구도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듯합니다. 이런 윤 총장을 보는 여권의 심정, 그동안 상당히 복잡 미묘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론까지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 입장이 조금 머쓱해졌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권의 시선을 더 잡아끈 건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 총장을 정치권에서 멀리 떼어놨습니다. 총장직 그만두고도 정치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은 아니세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다. 불과 2달 전과는 사뭇 결이 다른 반응입니다.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 변화, 아무래도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찍어내기에서 끌어안기로 말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동안 물음표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인 윤석열이 아닌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말입니다. 더욱이 윤 총장은 이런 일화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윤 총장 모든 여론조사에서 현재 야권 후보로 분류가 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신임을 해줬는데 차기 대선에 야권 주자로 나선다라 정치적 역풍을 피하긴 어렵겠죠. 더욱이 윤석열이란 이름 아래 진행된 각종 수사들, 그 진위를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도 크게 다르진 않은 듯합니다. 가상 대결에선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을 물리쳤지만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이죠. 같은 조사에서 윤 총장이 실제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까라고 본 국민은 34%에 그쳤습니다.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 국민의힘도 조금 당황한 눈치입니다. 윤석열 죽이기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기엔 동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한 분도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그 여권 내부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예.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윤 총장의 별의 순간 놓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도 하죠.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예견도 했습니다.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윤 총장이 혹시나 차기 대선을 생각했다면 고민이 커질 듯합니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신념을 밝히기도 했었죠. 정치 검찰이란 꼬리표도 아직 제대로 떼내지 못했는데 검찰 정치란 새로운 딱지를 검찰 조직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청 원시, 가까이 듣고 멀리 보겠다는 뜻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사면론을 성급하게 꺼내 들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보다가 가까이 듣지 못한 경우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는 많이 야단 맞았다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청 원시의 교훈, 본인뿐 아니라 이분도 좀 되새겼으면 싶었나 봅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이 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지사가 소비만을 생각해 방역, 즉 멀리 보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이 지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당의 이런 우려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답을 내놨습니다. 현재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 우리의 종합적인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우리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보면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쓸어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예정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당의 우려를 감안해 지급 시기는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당의 반대 속에도 이 지사가 결심을 굳힌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사의 좌우명도 한몫한 듯 싶습니다. 대동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뜻하는데요. 이 지사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꺼낸 말도 이 대동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청 원시, 대동세상, 좌우명만큼이나 성향차가 뚜렷한 두 대선 주자의 경쟁,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듯 싶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가상 양자 대결 우위, 별을 품은 달, 고도의 견제구. 네, 이재명 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도 도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소속이죠. 원희룡 제주지사도 도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이 전 도민이 아닌 선별 지원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씩을 주고요. 정부의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계층에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외된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계획을 내놨는데요. 원 지사는 여행과 관광업에 최대 350만 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 원, 매출액 4억 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 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번 지원에 도합 예산 360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이걸 67만 제주도민에게 n분의 1로 나누면 5만 3천 원씩만 지급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을 다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가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밀접 접촉을 했다고 해서 이제 PCR 검사죠.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만 68세로 고령인 점을 좀 감안해서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는 감염 후 수일이 지나서야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 격리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격리 장소는 박근혜 씨가 그간 외부 진료를 받아온 강남 성묘병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전수 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이게 검사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직원과 접촉을 한 거예요? 네, 이번에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박근혜 씨가 외부 의료시설로 통원 치료를 할 때 호송 차량에 동승을 해서 이제 개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경계를 하고 지키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직원이 어제 서울구치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인데요. 지병 검진 때문입니다. 아직 복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씨가 머물던 그 동부구치소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퇴원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부구치소에는 가급적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위주로 수용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조만간 퇴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명박 씨가 퇴원을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어디로 이감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여자 스피드팀 추월 종목에서 이른바 왕따 논란이 있었잖아요. 왕따 주행 논란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당시 이제 큰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법적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에요.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 선수를 맨 뒤에다 놔두고 다른 선수들이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이거 팀워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에 김보름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잘 타고 있었는데 노선영 선수가 마지막에 저희랑 격차가 벌어져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이 더 커졌고요. 이후에 노선영 선수가 훈련 때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게 왕따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상황입니다. 네. 자, 당시 이제 김보름 선수가 사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거예요? 네, 사과까지 했습니다만은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엄청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후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가 2억 원 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김 선수는 오히려 노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해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동료와 코치들의 사실 확인서도 소송장에 함께 첨부해서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소송과 관련된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노선영 선수 측도 입장을 내놨죠? 네, 노 선수 측은 오히려 이 김보름 선수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반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언 논란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또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폭언이 인정된다 해도 불법 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면서 이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논란이 좀 이어질 거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이제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네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뭐 간단히만 얘기하면 그 연애 공영제 또 이제 결혼 공영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미혼자에게 매달 20만 원을 연애 수당으로 지급하는 연애 공영제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 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결혼 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이제 파격적인 그런 공약이 나왔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가상 양재 대결 우위, 별을 품은 달 고도의 견제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워싱턴은 축제 분위기 대신에 삼엄한 경계로 둘러싸여 있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야에 코로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혔는데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이든 이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죠. 유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박 장관이 어제 예능에 출연했잖아요. 반장들 중에 본 사람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트럼프 발제를 맡아서 CNN을 봤습니다. 뭐 했다고요? CNN을 좀 봤습니다. CNN 봤어요? 신 반장, 그러면 정식 취임식은 몇 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취임식은 통상 오전 11시 반쯤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1시 반쯤이니까 저도 좀 일어나서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유 반장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유 반장이 봐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CNN 보는 게 제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잖아요. 네. 그죠? 특기이기도 하고 취미이기도 하고. 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진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발제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취미를 비밀에 붙일 걸 그랬나 봅니다. 지금부터 6시간쯤 뒤면 미국의 최고 권력이 바뀝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취임 전날 밤 한일 40만 명이 넘은 코로나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불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To heal, we must remember. It's hard sometimes to remember, but that's how we heal. It's important to do that as a nation. 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60년간 살았던 고향 델라웨어를 떠나면서 눈물의 연설을 했습니다. 6년 전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을 떠올렸는데요. 만 29살 최연소 델라웨어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Excuse the emotion, but when I die, Delaware will be written on my heart. I only have one regret. He's not here. 상원 의원 시절에도 매일 델라웨어에서 워싱턴으로 기차를 타고 통근을 했던 바이든 당선인. 그런데 이번엔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기차역에 내릴 때 보안상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대통령 전용기 대신 전세기를 빌려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으로 전용기를 타고 취임식장에 도착했었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19분 47초짜리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이든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만 보면 재임을 기념하는 연설문 같기도 했습니다. Now, as I prepare to hand power over to a new administration at noon on Wednesday, I want you to know that the movement we started is only just beginning.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he belief that a nation must serve its citizens will not dwindle, but instead only grow stronger by the day. 네, 영상 내내 본인의 치적, 그러니까 특히 경제적인 성과를 가시했는데요. 임기 중에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퍼레이드에는 한국도 등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We fixed our broken trade deals, withdrew from the horribl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the impossible Paris Climate Accord, renegotiated the one-sided South Korea deal.
네, 일방적인 한국과의 협정, 그러니까 처음에 5배 올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0%까지 인사폭을 낮추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가결된 그 부분,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All Americans were horrified by the assault on our Capitol. Political violence is an attack on everything we cherish as Americans. It can never be tolerated. 취임식 불참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플로리다로 떠나면서 셀프 환송식을 할 예정이죠. 초청장을 여러 군데 보냈지만 4년간 옆자리를 지켰던 펜스 부통령마저도 거절했습니다. 퇴임 전에 신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거나 집무실 책상, 결단의 책상에 친필 편지를 남기는 것도 모두 무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본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받았던 편지를 매우 소중히 여겼었죠. Found this beautiful letter from President Obama. It was really very nice of him to do that, and we will cherish that. We will keep that. 네, 이제 6시간 뒤면 진행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미리 한번 볼까요? 현재 워싱턴은 마치 유령 도시 같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무장한 군인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의사당 앞에는 성조기와 각 주의 깃발 19만 개가 가득 메웠는데요. 성조기 주변 의사당 앞에서 링컨 기념관까지의 구간은 주 방위군 2만 5천 명이 철통 방어를 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정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부터는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직전에 의사당 앞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야외 취임 선서가 두렵지 않다라고 밝혔었죠.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선서 때 1893년부터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성경에 손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을 공식 지지했었죠.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부르고요. 제니퍼 로페즈 등이 뮤지컬 형식의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백악관으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차도를 걸어가면서 인파들의 환호에 답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이 행사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테러 위협 때문에 이 공간이 텅 비게 됐죠. 4년 전 그리고 8년 전에는 이곳이 인파로 가득 찼었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 현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특파원. 네, 저는 취임식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쌀쌀한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대통령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복국장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당시 취임식 어땠는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기르던 개 2마리도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독일 셰퍼드 종인 메이저와 챔프인데요. 챔프는 2008년부터 키웠고 메이저는 2년 전 보호소에서 입양한 구조견입니다.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이제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아무 동물도 키우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을 새 코너 육안의 밥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해왔던 말들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밥상이 이제 보니까 푸짐하죠? 어디에 먼저 젓가락을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먼저 일자리 반찬을 먼저 집어볼까요? We will bring back our jobs. 네, 일자리를 주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약 4년 만에 실업률은 오히려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연설에서 경제 성과 강조했던 부분은 어떨까요? We will bring back our wealth. 네, 실제 주가가 1.5배 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방 예산 적자는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네, 안전 반찬입니다. FBI에 따르면 미국 내 혐오 범죄 비율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어떨까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4년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 아메리칸 퍼스트는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이든 곧 취임식. 트럼프 마지막 메시지에는 바이든 없어. 네, 정말 류반장 발제 보니까요. 저때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아무튼 이제 JTBC에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해서 JTBC의 존재감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렸던 그런 계기가 됐죠. 네. 아까 나왔던 장면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의회 앞인 걸로 기억하는데. 의사당까지. 제가 그날 여러 곳을 다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까 의회인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맞죠? 네네. 댓글에 막 4년 전인데 지금이 너무 더 어리다, 영복이다 이런 댓글. 그래요? 전 지금이 난 것 같은데. 근데 국장 취임식 원래 하이라이트는 그 밤에 하는 무도회잖아요. 맞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지만 맞아요. 그때 무도회도 초대 받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거기 갔어야 됐는데 그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뉴스를 좀 챙기느라고. 초대장을 받으셨는데 담 넘어 들어가시려고 그러셨던 건 아니죠? 지금 초대장이 없으면 짚어야 될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좀 합시다. 조 반장.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취임식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 되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밤 행사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반장이 아까 자세히는 안 했죠? 네, 그 국장 경험담을 듣고 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못 네. 가신 것 같아서 그냥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네, 이날 알았지? 축하 공연은 현지 시간 저녁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황금 시간대 주요 TV 채널과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배우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배우 톰 행크스가 사회를 보고요. 90분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저스틴 팀버레이크, 본 조비 이런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포함이 되고요. 예전 영상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흰 드레스를 입은 멜라니아 여사와 등장을 해서 노래 마이웨이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때 YMCA가 아니었군요. 네네, 아니었습니다. 마이웨이. 네. 펜스 부통령 내외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도 등장을 대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8년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 내외도 손을 잡고 춤을 췄는데요. 비욘세, 스티비 원더 같은 톱스타들도 출동을 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는 이제 취임사 내용 그리고 이제 공연 내용까지도 저희가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겠네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152년 만에 취임식에 불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핵가방 문제 있잖아요. 네. 핵가방은 어떻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네, 핵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요.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담은 검은 가방입니다. 대통령 옆에 항상 이 장비를 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안 가면 이거 어떻게 전달하냐?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 핵가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가 있고 취임 시점인 정오를 기해서 핵 코드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대통령이 각각 하나씩 핵가방 가지고 있다가 코드가 바뀌고 이 사용 권한이 이양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가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아까 이제 그 조 반장, 류 반장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 방위비 문제 좀 협상에 진전이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을 했는데요. 상원에서 지명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지난해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50% 인상안을 꺼내면서 결국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대북 정책을 언급했죠? 네, 코로나와 의사당 습격 사건 수습을 이유로 청문회가 좀 미뤄지다가 어제 열렸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선택지가 뭔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유효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을 탈피하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북한은 이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날선 발언이나 노골적인 도발은 자제를 했었습니다. 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내 소수민족 정책이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구체적 조치도 제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we should be looking at making sure that we are not importing products that are made with forced labor
from Xinjiang. That's one such thing.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also not exporting technologies and tools that could be used to further their repression. That's one place to start.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또 무더기 사면을 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곧 취임식 트럼프 마지막 메시지엔 바이든 업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코로나 1년 희망의 봄 올까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2020년 1월 20일 뉴스의 내용이죠. 그로부터 365일 국내 누적 환자만 7만여 명, 사망자는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의료진과 국민들의 희생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또 희망의 봄은 올까? 어은 땅 속에도 씨앗들은 찬란한 봄을 머금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코로나쯤 가볍게 물리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유관장 밤에 일찍 일어나서 봐요. 또 오늘 또 취미생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취미인데 뭐. 네.